부동산학 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부동산의 특성과 본질 중에서 특성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본질, 이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본질을 살펴보면 부동산은 자연입니다. 자연.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부동산이죠. 그런데 이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유한해서 그 일반 경제 이론 적용이 좀 곤란하고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법률 개념의 부동산이 있겠는데요. 민법도 측면을 살펴볼게요. 우리 부동산은 말이죠. 토지의 경우, 또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산권이죠. 이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으로서의 토지는 말이죠. 매우 사회성이 있죠. 그 부증성 때문에 재화가 제한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공공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 공익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규제하고 또는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의 경우도 이게 부동산 아니겠어요? 이 사회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고, 또 토지 같은 경우는 그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나 이용을 위해서 규제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중에서 경제 개념의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경제 개념이죠. 재화이죠. 소비재이면서 생산자이기 때문에요. 토지는 인간에게 일정한 지표를 제공하죠. 농산물 등을 길러내는 지력도 제공하고요. 여기서 이제 지대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 개념 속에서 생산 활동을 위한 물질적 요소가 된다. 이 말은 생산자라 이 말입니다. 또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관계에서 특정의 위치를 제공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이거에 따른 파생적인 원칙을 살펴볼게요. 토지 사유화로 토지 소유제도, 토지 이용의 규제, 거래 질서 확립 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공급, 또 지가, 토지 자원의 보존 문제, 또 기타 인간과의 결합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이 부동산학 개론을 시작하면서 부동산은 무엇인가? 인간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일반 경제 이론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수정돼서 적용됩니다. 이 부동산 시장과 일반 시장이 동시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재화 시장이 선행하면 부동산 시장이 후행하는 원리가 여기서도 파생되는 것입니다. 또 토지자원 보존 노력이 요구되죠. 왜냐하면 부정성 때문에 늘어나지 않아요. 또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이게 공간 개념은 3차원입니다. 사실은 부동산은 민법에 민법 제 212조일 거예요. 거기에서 규정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우선 수평 공간 있죠. 지표, 물리적인 지표 관련해서 이해된 여기 택지다, 부지다, 계곡이다, 수면이다. 이게 뭐 수평 공간이고요. 입체 공간으로서는 땅속, 땅 위. 그러니까 지하 공간, 공중 공간을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표에서 지하를 향한 공간이 있죠. 지하 공간은. 또 공중 공간은 건물 등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암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토지가 3차원의 공간 논리의 실익이 있겠는가 이겁니다. 재산권 보장의 이론적 근거인데요. 법률에 따른 재산권으로서의 보장이 되는데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말씀드린 대로 3차원 공간이 됩니다. 그러죠? 지표, 그 다음에 지하 공중.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부동산 거래 활동의 대상은 3차원 공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표, 지하, 공중. 이렇게 입체 공간의 지역권 설정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이 3차원 공간 모두를 합한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의 이용 활동은 3차원의 공간 활동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지 활동이 입체화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냐면 입체 공간의 공시 기능이 없어요. 사실은. 지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도도 공부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나타낸 공시하는 그 토지 등기부등본도 이거 보면은 우리가 입체 공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표만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체 공간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동산 이론이나 실무 활동에서 기술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발전돼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토지 활동이 입체화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자,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환경과의 관계는 자, 부동산은 자연입니다. 그리고 둘러싸이는 환경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구성 분자이고요. 환경이 또 우리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죠. 또 부동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간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환경 개선은 다시 많은 부동산 활동을 통하여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률적인 부동산 활동을 위해서 환경과의 경계를 파악하여 접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은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인데 모든 특징을 같이 하는 환경이 유한하지 않아요.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한하단 말이죠. 그래서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말 그 뜻 그대로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활동과 환경을 살펴보면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자연적 환경은 자연 자질과 자연 자원. 뭐 예를 들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좀 읽어보시고요.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구나라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인문적 환경은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해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부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나, 계기가 18세기에 영국에서 발생한 그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주었던 그러한 그 편리함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 3세기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은 엄청난 거예요. 그 편리함이 왔지만 우리가 받는 고통은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수질 오염이라든지 모든 오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염들도 그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산물이죠. 산물이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러한 산물들을 악의 산물들이죠. 악의 산물들을 우리 후세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다시 말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주장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유엔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ESSD라는데요. 이 앞에 있자는 또 환경이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GS는 지속 가능한 개발, 디벨롭먼트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되려면 어떤 부분이 유념해야 될 건가? 이 부분들을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이다. 이런 얘기고요.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또 자연의 환경 및 경관의 보전, 그리고 개선, 복원, 신경 써야 되겠다. 또 당연히 복원해야 되겠고요. 또 교통이나 수자원이나 에너지 등을 활용하고 할 때 국민생활 기초서비스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환경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존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역 간 협력,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그런 얘기고, 지역 경제 발전 및 적정한 지역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이러한 방편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위치로서의 부동산인데요. 접근성이 좋으면 집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입찰지대 이론과 맥이 통하는 건데요. 이 접근성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건. 지대는 위치에 따라서, 위치는 편리하냐 안 편리하냐. 편리함은 가깝냐 가깝지 않은가. 집가는 가까움에 있는 거죠. 즉 접근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집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접근성은 무엇이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당 부동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이 접근성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접근성의 특질은 뭐냐 이거죠. 특별한 성질, 특질은 뭐냐. 접근의 대상물, 접근성이 좋아도 위험하거나 혐오 대상이면 감가 요인이 되는 거죠. 가치가. 접근의 정도, 가까우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지나치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주택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바로 앞에 있어요. 접근성은 좋지만 이것도 역시 감가 요인이 되는 거죠.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4번 볼게요. 부동산의 용도와 접근성.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은 달라지는 거죠. 가치가.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상가나 아니면 가게가 있어요. 예컨대 이마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편의점 하나 있다. 그럼 아주 매우 좋은 자리죠. 접근성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다시 3번 와서 거리와 접근성은 거리가 가까워도 접근성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바로 앞에 보이는 쪽이 무슨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뭐 한 10차선 이상 돼요. 그래서 도로 중앙로 차단방이 있어요. 돌아가려고 하니 저 위에 지하도가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럼 돌아가려면 매우 오래 걸린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거리가 가까워도 접근성이 나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즉 상품 자원으로서의 부동산인데요. 첫 번째로 사용과 제 측면을 보면 이건 뭐냐면 소유 이용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소유권과 이용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권이 물권화가 되는 거죠. 뭐 예컨대 지역권, 지상권 뭐 이런 것들. 또 이용권 상호와의 충돌이 돼요.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최유효 이용 여부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교환 가치의 측면인데요. 이것은 뭐 거래, 투자의 대상이죠. 토지는 또 건물도 마찬가지고 생산재, 또 자본재, 또 생활의 기초가 되니까 소비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 아시는 대로 감가 없는 영속성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에 강한 재산 보존 수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땅을 사놓는다든지 금을 사놓는다든지 했을 때 인플레이션 무서워서 대비해서 사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위험 회피 수단인데요. 해지라고 그러죠. 해지. 그런 얘기고 토지는 또 자본으로서 역할을 하죠. 토지에 투입된 고정 자본의 개념인데 이것은 개간지, 매립지, 조성 토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살펴보고요. 기출문제 한번 더 살펴볼게요. 기출문제를 지금이 31회였던가요? 30회였던가요? 그래서 쭉 10년 걸 봤더니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19회, 18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질문 볼게요. 토지의 부증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증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부동성이죠. 또 개별성이고 그래야 되겠죠? 네. 두 번째 볼게요.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명분을 약화시킨다. 공공성 때문에 정부 개입이 되죠.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토지는 비생산성이기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 토지는 비생산성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연으로서의 로랜드죠. 원지로서의 그 부증성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지만 용도를 변경하면은 그 용도에 맞는 토지를 좀 원지를 좀 가공해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용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3번도 오답이 되는 거고, 토지의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 이건 영속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감가상각의 문제이고, 영속성은 부동성 때문에 시장을 국지화시키죠.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도시개발 사업 등 이런 것들 지금 잘못하면은 원상복구 쉽지 않죠. 예컨대 과거 10년 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뉴타운 건설인가요? 이런 부분이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오류를 보면 원상복구하기 힘들어요. 비가역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쉽게 결정할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의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건 그냥 읽어봐도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한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공간 개념, 토지의 공간 개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세 번째,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네 번째,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는데, 이거 공중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공중공간. 그래서 4번도 오답이 되는 것이고, 5번 볼게요.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 말씀드린 대로 이 챕터에서 시험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부동산학계를 공부하는데 전체적으로 기초가 돼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니까요. 반드시 개념을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맞추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제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하기 전에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업 이런 챕터가 있는데요. 요건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제,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조건 눌러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